비례대표 신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마지막 질의자입니다. 힘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총리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기준에 맞다면 마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상징적인 발언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오염수를 마신다면 한 번 마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반복적으로도 마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기준에 맞는다면은 반복적으로라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권고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아무리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의 오염수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그리고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우리의 인체에 미칠 영향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예, 균형 잡힌 전문가들의 말씀을 더 경청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총리님 자녀분이나 손자분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쭤보는 이유는 20, 30대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오염수 기준에 맞다면 마셔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누구에도 내가 하는 일을 권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좀 더 우리가 정상적인 때 마시는 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를 왜 그거를 관두고 1500 베크렐을 하는 물을 마시라고 제가 왜 권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도 여기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그럼 당신은 마실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시겠다고 한 겁니다. 누구를 권고할 생각도 없고 협박할 생각도 없고 누구를 애매길 생각은 더욱더 없습니다. 총리의 발언은 헌신적인 것 같긴 한데 자살골 넣는 발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총리님의 기대 수명 이게 젊은 세대들의 기대 수명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죠. 젊은 세대들은 기대 수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당연히 정상적인 음료수가 있는데 그거 1500 베크렐 되는 바닷물을 갖다가 마신다는 게 그걸 제가 왜 권고를 하겠습니까? 유해물질 기준치 이하라는 것은요, 긴급한 독성이나 위해가 없는 수준을 정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도 만성 노출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이가 들어 뜻하지 않게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검증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 과학적 검증의 한계는 항상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의학적으로 사용했던 살리도마이드 같은 경우에도 신생아 기형아를 발생했고 가습기 살균제, 항공 승무원들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한 사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한참 후에는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항상 과학적 연구 결과의 한계점을 동시에 언급을 하는데요. 좀 더 많은 샘플의 장기적 추적이 필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는 이유가 과학을 하면 할수록 이에 대해서 겸손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총리님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의학적 지식을 저보다 수십 배 더 많이 가지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해서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저의 확신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과학적 바탕을 분명히 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방류에 방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원칙을 우리 전 정부나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총리가 1500 베크렐 되는 것을 한번 마셔봐라. 그런다면 저는 그거는 마실 각오가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 그뿐입니다. 제가 그걸 누구에게 권장할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몇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어떤 언론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어업인을 협박하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그거야말로 정말 괴담이고 그건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과도 솔직하게 투명하게 소통을 하셔야 될 텐데요. 어느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정성, 이거에 대한 사실적 기반과 다르게 국민적 불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더 해야 된다.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 정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정부부터도 그거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다 전 정부에서 전문가를 IAEA 팀에다가 넣고 또 우리의 기관을 거기에다가 넣고 그리고 시료를 채취한 거를 한국에 가져와 가지고 대한민국에 가져와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의원님의 말씀에 과학적인 그런 기반을 더 확실히 하고 그것이 확실히 지켜지도록 정부가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본으로부터의 그 수산물 이것에 대해서는 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하는 그런 보완 대책 그리고 수산업계가 어려워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지원 대책을 하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해역과 우리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안전하도록 계속 검사를 강화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열렸었죠. 어떤 제도? 공론화위원회요.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해서 네네. 이것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정부가 사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수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공론화위원회가 있건 없건 정부가 그런 여러 이해 당사자들에게 부지런하게 설명하고 또 팩트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그러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전제 조건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또 그거를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말씀드려야 되고 또 국제적으로 그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것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모든 판단의 결정은 국민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중국은 반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만의 입장. 그러나 과연 충분한 그런 연구를 한 기초 위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는 저희도 좀 더 아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도 IAEA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도 우리 11개국의 하나의 나라로서 지금 참여해서 같이 그 모든 절차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입장은 뭔가요? 대만도 반대죠. 그리고 마카오도 반대고 그러니까 대개 중국계가 많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입장은 뭐죠? 필리핀의 입장은 별로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크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필리핀의 입장은요. 호주의 입장은 무엇이죠? 호주의 입장도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는 뭐 태평양의 어떤 연안에 있는 국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저는 IAEA가 분명한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향후 몇십 년에 걸쳐서도 노력을 한다면 저는 뭐 제가 그거를 미리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호주가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나 이런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더 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의 입장은 뭔가요? 그 태평양 연안국들은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나 그것은 뭐 시찰도 했고 태평양 연안국들이 그러나 걱정을 계속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이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과학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는 입장은 지난번에 그 정상회담을 했을 때에도 그러한 입장들을 일단 최종적인 그러한 그 합의문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우려를 표하고 있죠. 이 문제로 각 나라의 해수부 장관이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국제기구에서 많은 이런 논의들이 있었죠. 외교부 장관들이 미팅을 한 적이 있나요? 외교부 장관들도 아마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과학자들이 국제 공동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뭐 다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만은 당연히 이 오염수의 방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됐을 때 전체 그러한 그 국민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각 이해 당사자나 국가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면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에 도달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과학과 그 과학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런 장관과의 공동의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애적인 관점에서요, 다자 간의 공동 협력, 이 외교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용 장관도 그런 입장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그 시일성을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공동 다자간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지구 전체를 운동장으로 봤을 때 국익을 같이 하는 국가와 연대하면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외교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압박도 공동 연대를 통해서 하고 협력도 하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어떤 불법적인 사항, 기준이 안 지켜지는 사항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정말 그거는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국제기구와 모든 국가들과 연대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아과 진료 대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최근에 병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아과에는 가보지 않았는데요. 다른 병원. 물론 뭐 가보죠. 예, 저출생 시대를 맞아서 아이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죠. 이른 새벽부터 아픈 아이를 얻고 오픈런하는 소아과 진료 대란 문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국회의원 의사이기 전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의 양육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의 입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화면에서와 같이 진료 예약 어플이 있거든요. 소아과 예약하는데 순식간에 대기자가 70명 육박합니다. 주말 공휴일은 더 심각한데요. 아픈 아이로 걱정되는 부모 마음에 진료까지 제대로 못 볼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런 상황. 정부 대표에서 총리님 한 말씀 주시죠. 네,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뭐 신정부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2월 22일 날 소아 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또 응급 의료 여기에 대한 기본 계획도 3월 21일 날 대책을 발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에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 센터도 4개에서 10개로 확충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소아 암의 거점 병원 육성,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 지원, 입원 전담 전문의 소아 진료 시에 수가 가산하는 문제, 또 소아과 등 그 필수 분야 의사를 확충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경증 환자의 대형 병원의 응급실 이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개편을 하고 중증 응급질환의 병원 간의 순환 당직, 지역 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여튼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발표한 대책이 신속히 의료 현장에 적용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또 현장 소통을 통해서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 응급 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의료기관 정보를 좀 적시성을 제고하는 등 그러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재정 투입 또 의료 인력 확충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대책이 시행이 되면 소아과의 오픈런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잘 모니터링을 하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계의 비판이 있습니다.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소아과 의사들, 응급의학과 의사들 현장 이탈하고 있고요. 어린이병원의 주말 진료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수용성 있는 대책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달빛 어린이 대책, 이미 추가 근무, 번아웃 상태인 소아과 의사들에게 쥐어짜는 정책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총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좀 더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좀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필요하시면은 대치하셔도 됩니다. 소아과 그 필수 의료에 관해서는 수가도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확충하고 근무 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런 정책을 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의료계 의견을 들어봤는데 일단 1차 의료 안정화를 해라. 그다음에 조기에 인력 확충을 하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그 2월에 발표한 대책도 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의료 현장과 소통을 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왜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안 하나요? 제가 별도로 만나 뵀던 분들 얘기를 하시면 일단 수가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무 여건 개선 문제도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대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사태 기억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태죠? 그때 신생아에 대해서 치료를 잘못하셔가지고 그 8분인가 구속당했던 그 건 말씀하시는 거. 실제로 치료를 잘못했다고 하면은 이건 정확한 팩트는 아니고요. 장관님, 예. 결국에는 5년간 구속되고 형사처벌 받았지만 무혐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상당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요. 그 이후에 신생아실과 중환자실이 지원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이 의료 사고에 대한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면제하는 법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 무엇입니까? 예, 저도 현장에 계시는 의사분들을 만나봤더니 이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많이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는 현행 의료 분쟁 조정법상의 의료 분쟁이 이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정 중재 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형사처벌 특례 도입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권리를 축소한다는 우려도 있고 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비추어 가지고 신중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필수 의료 지원에 있어서 의료 사고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그다음에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의사들이 중증 환자를 보는 사람들을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의사라고 합니다. 의료사고의 의사 기소율이요.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라고 합니다. 여당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과 같이 의료사고 국가보험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체인 강화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그 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지금 이제 공제 제도가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그 중과실 치상자 그 중에서 이제 중재해를 제외하고는 이제 화해를 했을 때는 반의사로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 조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다고 하는데요. 또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른 조치가 있는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100% 국가 보상제 법안이 통과됐죠. 예, 그렇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네. 그런 면에서는 분만 사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해서 국가 보상이 더 확대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분만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증, 응급, 소아 환자에 대해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가 응급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건보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네. 재정 소요 얼마나 예상하세요? 지금 현재 정확한 재정 소요는 저희가 추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의료 예산에 반영을 하고 법령을 개정을 하려면 일정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응급 의료 기금을 통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도 법제화 이전에 지침을 내려서 강력히 권고해서 응급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기금 확대가 필요할 텐데 지금은 도로교통법 과태료 출연 비율 20%거든요. 네. 30%로 상향하라는 입법에 대해서 장관 입장 어떠세요? 예, 그 범칙금이 또 응급의료기금 말고 또 다른 데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당국과 협의를 해서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그 제한도 검토를 하고 또 추가로 국고 지원이 가능한지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오시죠. 총리께서는 의사 정원 확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의사. 정원 확대.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의료 수요 같은 거를 좀 감안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몇 명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의료계하고도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사 정원의 양적 팽창만으로는 필수 의료 붕괴 막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지역 공공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필수 의료에 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좀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느 지역의 어떤 분야의 의사를 얼마를 보상을 하는데도 못 모신다 하는 이런 식의 약간 좀 너무나 단편적인 얘기들이 전체 논의를 압도해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좀 제대로 그런 문제들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보험 수가 체계, 정원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병원 간의 협력 문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되면은 조금은 좀 공공적 요소가 조금 필요한 그러한 문제, 이런 게 다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의사 정원에 대한 정확한 수요 추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그 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좀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정부에서 의사 정원 확대에 의지를 보이니까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의대 입시반이 강남에서 생기고요. N수생이 또 우후죽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의대 쏠림 현상 그리고 사교육계가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교육부총리께서 추진하시는 교육개혁 문제들하고 조금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